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 대학생 실업프로 제1차 백문백답 토론에 오신 전국의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부터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백문백답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한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처음 순서로 오늘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백문백답 토론회를 주관한 단체를 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이라는 단체인데요. 우리 공동포럼 위기에 처한 대학 학생사회를 스스로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사회로 혁신하기 위해서 대학 간의 협력을 토대로 연구와 토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스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 포항공과대학,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 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 등 9개교 총학생회가 운영위원교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40여 개의 네트워크 협력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대한민국의 청년 사회와 대학 사회를 함께 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연해 주실 2025 대학생 10프로 백문백답 토론의 첫 번째 연사이자 게스트이십니다. 한동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2월 1일 대한민국이 굉장히 뜨거운 겨울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를 공유하는 사건을 같이 동시대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계엄이라는 앞으로 어쩌면 100년 동안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런 큰 사건을 함께 겪은 이제 포스트라고 하죠. 그런 동지애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동지애가 이 상황이 어떤 의미였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는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점점 평가되고 우리가 음미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겪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저는 써오면 잘 안 되길래 차 안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10분 정도 하면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약간 편집증 같은 게 있어서, 뭐 편집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딱 꽂히면은 그 작가 책은 다 사고 뭐 그런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컨버스 좋아하는데요. 이걸 깔별로 다 사고 이럽니다, 저는. 그러니까 뭔가 딱 기분이 꽂히면 뭐 비슷한 것도 색깔별로 사고 똑같은 것도 사고 이렇게 되고, 물론 그러다 금방 실증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요. 그 당시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매료된 건 이게 진짜 자유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식의 감성적인 얘기였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막 사는 사람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게 자유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자유란 말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말은 하지만 그게 좀 들어가 보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자유란 말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보는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자유를 생각하는지 그냥 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제 그렇게 모든 자기가 쪼대로 사는 것 자체를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죠. 멋지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냉전 시대의 프리월드, 자유진영, 자유세계,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년대 우리나라 자유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친미를 했고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지킨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유국가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미의 독재 국가들 있잖아요. 한때 미국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독재와 인권 탄압을 자행했지만 자유진영, 프리월드에 있었던 거는 또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나라도 자유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영론을 나눠서 그 진영의 해악이라든가 효용은 배제한 채 이 진영에 있는 자유를 지킨다라는 식의 자유라면 저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이거예요. 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를 내가 지켜주겠다. 네 자유를 내가 함부로 침해할 때, 다른 사람이 침해할 때 내가 나서서 막아주겠다. 국가가 나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꼭 법에 의해서만,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경우에만 하겠다는 약속,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대학 때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바스티아라는, 프레드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뭐 19세기 책이니까요. 그런데 제목은 법이에요. 근데 법 얘기는 아니고 자유의 얘기였어요. 내용을 보면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볼만한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건 맞는 말인데? 라고 평생을 가지고 간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유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자유라는 가치를 다른 가치들하고 있을 때 그냥 똑같이 원 오브 댐으로 보고, 원 오브 댐으로 보면 다른 가치들 있잖아요. 평등이니 뭐니 여러 가지 가치들과 있을 때 그러면 이걸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걸 좀 희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원 오브 댐으로 보면. 그렇게 됐었을 때 바스티아의 말은 뭔진 모르겠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도대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쉽게 허용하고 열어줄 때 결과적으로 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공동체에 큰 해악이 생긴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저는 보수정치인입니다. 보수정치, 진짜 보수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때 결국 우리 사회가 더 성장하고 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막은 것에 대해서 저를 치하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백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여기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좀 묻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계엄을 저지하는데 제가 앞장서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앞장섰냐면,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계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거리로 나오셨을 겁니까? 안 나오셨을 겁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과 같은 또래에 계시는 군과 여러분이 충돌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70년, 80년간 이뤄온 성취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일단 그걸 막자는 생각이 먼저였고요.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막았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건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결국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그냥 정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거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약자가 항상 옳다는 전제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옳고 것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출발선에서의 보정을 해주는 것이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얘 말이 옳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보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정치이거든요. 즉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잖아요. 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 한 말들이 있죠. 그리고 의료 사태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R&D 삭감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를 낮추고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엄과 탄핵,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중요한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이 잘 안 보여요. 언론에.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걸 뿐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시대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7년 헌법체제는 사실상 유신헌법체제랑 비슷해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는 직선제만을 추구했거든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몇 달 있다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몇 달 있다 합시다가 40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헌법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발목 잡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사망하면 일반 우리들이 그냥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더 보상해줘야 되니까 덜 보상해줘야 됩니까? 더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다고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걸 완전히 막아두고 있어요. 군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죠. 그것 말고도 굉장히 이상한 조항들이 많아요. 그 기준의 틀에 우리 알게 모르게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는 사실 여러분 87년 헌법 체제 87년 이래 계엄이 없었습니까? 헌법에 있었죠? 그러면 탄핵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걸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요 몇 년 사이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도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칼 다 던지는, 주변에 냄비니 국회의원이 다 던지는 그런 정글의 게임으로 됐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냥 둔다면 이 상황은 더 잔인해지고 엄혹해질 거예요. 전 이걸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본인의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를 하겠다는 희생이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좀 지났네요.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국을 이렇게 고민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주제로, 더 생산적인 주제로 고민하시고 더 발전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인데요.
아마 그날 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고, 또 국무총리 또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대학생분들이 대표님께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백문백답 첫 번째 카테고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수합된 질문을 우리 연세대학교 대표가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예슬입니다. 먼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 극단적이고 때때로는 다소 폭력적이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과 같이 양극단으로 나뉘고 또 소통조차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아가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더하여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했었어요. 네. 되게 좀 그렇지 않아요? 뭐 대표도 아니고 그냥 좋을 때는 일을 시키면서 네. 무슨 뭐 조금 뭐라 그러면 야 너는 대표가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때는 안 쫓겨났는데 당대표 된 다음에 제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아까 스피치할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헌법에는 탄핵과 계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탄핵의 탄자를 얘기하기 조금 늦었거든요. 이건 역풍분다. 국민들이 이거는 오히려 역풍분되는데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계엄은 사문화됐었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한 법률가인데 계엄 관련된 법률과 헌법 조항을 그날 밤에 처음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저 같은 법률가도 계엄 관련한 법률을 읽어볼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사실 제가 막 두드러 맞고 이렇게 된 시기라고 비슷한데요. 문재인 정권 한 중반 정도에 조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 정치가 잔인해지고 너무 목적지향적이 됐다고 느꼈는데요.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적어도 이 팩트가 나오면 일단 걸리면 걸리는 대로 일단 이건 우리가 지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지지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린 끝까지 가고 우리 숫자가 많고 총알을 계속 밀어넣을 거야 이런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점점 격화되고 한쪽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다른 쪽도 왔다 갔다고 하면서 점점 격화돼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할 수 있는 총,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회칼을 집어던지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극우와 경향이 있는 것도 있고 극좌와 경향이 있는 것도 있죠. 포퓰리즘의 시대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때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잡는 게 그게 진짜 국가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선수 교체만 되면, 만약에 똑같은 유의 사람들이 또 오게 되면 더 초적이고 더 강력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87체제를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도 완전히 분권시키고 국회의 권한도 분권시켜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자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선수 교체는 안 되고 시대 교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87체제의 종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87체제의 종언을 대해서 여론조사에 보면 좀 시큰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만의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꾸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꿀 수 있는 혹이 되기도 했어요. 탄핵과 계엄을 직접 보시고 이렇게까지 모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의 임기 단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87 체제가 문을 닫지 못한 이유는 다 새로운 체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청소하고 문 닫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리더가 하겠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걸 지금 모두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뀌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CNN하고 미국 측에 있는 고위 관계자랑 얘기할 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2024년에 너희 같은 선진국에서 마셜로야 이러더라고요. 아, 좀 쪽팔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니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2시간 반 만에 아무런 유혈 충돌 없이 헌법 체제 절차 내에서 막아낸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냐?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입니다. 저는 이 고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계속해서 계엄 그리고 탄핵 정과 관련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저희는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연이죠. 그리고 서강대에서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스트 총학생회장 이민재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계실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5일에는 이번 탄핵은 준비되지 않은 혼란으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요구와 함께 탄핵을 반대하셨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강찬입니다. 그러나 12월 6일 오전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밝히면서 탄핵에 다시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루 뒤에 대통령과의 담화를 통해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라고 하시자 바로 탄핵 반대로 선회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양한 사정과 고민이 있으시고 대표의 위치인지라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냥 대학생들이 대표님을 바라봤을 때 말을 너무 많이 바꾸는 분이다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와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말씀하셨던 질서 있는 퇴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계엄이 난 당일부터 끝까지 제 생각이 바뀐 적은 없어요. 첫째, 불법 계엄이다. 둘째,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셋째, 그 과정에서 갈등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 과정,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은 겁니다. 첫째, 저는 처음에 12월 5일 날 그때 제가 탄핵을 맡겠다고 했던 취지는 이런 취지였어요. 탄핵보다 나은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게 저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되는 시점보다 더 빠른 자진사퇴, 그리고 그 이전에 직무집행의 정지. 저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엄을 한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 생각이 바뀐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렸냐면, 그때 민주당이 냈던 탄핵 안 자체, 1차 탄핵안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북중러에 대한 외교 실패를 탄핵 사유로 넣었거든요. 그걸 넣은 탄핵을 1차로 가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북중러에 대한, 그러니까 친중을 안 해서 탄핵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보수정당이 그걸 어그리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틀린 얘기잖아요. 2차 탄핵에서는 민주당이 그 내용을 슬그머니 뺐죠. 그 차이가 있고요. 첫째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12월 1일 날 다시 대통령을 압박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3일 날 이후 제가 대통령에게 계속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 계엄에 관여한 여인영, 박중수,
이진우 등의 핵심 관련자들의 직무 배제였어요. 저는 전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국을 전국의 축을 담당하는 여당 대표 입장에서 제일 걱정한 건 뭐였냐면 2차 계엄이었습니다. 다시 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 파국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계엄의 실무자들 지금 다 구속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군은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망치는 걸 아는데 이거에서 역전승을 한번 노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 다 그렇잖아요. 그 배제 요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강하게 직무배제 해야 된다. 2차 계엄 얘기한 거고 즉각 해다. 그 메시지를 낸 다음에 제가 대통령과 직접 만났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대통령께서는 제 이 요청을 또 직접 만났을 때도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랑 헤어진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그걸 받아들여서 이 3명을 그 직에서 자 방첩사령관 여인용, 특전사령관 박종수, 수방사령관 이진우 이 셋을 직에서 배제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굉장히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2차 계엄의 위험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군에서도 이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약속을 천명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이었죠. 다 내려놓고 임기 등을 당에게 일임한다. 그렇죠. 국정을 총리들 위주로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2차 계엄은 없다. 이 얘기를 2분간의 담화를 통해서 밝히셨죠. 그럼 그 탄핵은 저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할 수 있는 전제라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탄핵은 부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TF를 만들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TF를 띄웠고 그 TF에서 나온 안이 2월 퇴진 내지 3월 퇴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2월 퇴진 아니었으면 지금 이미 이 상황은 종료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안대로 됐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광장의 갈등과 극렬한 대립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 승복해서 내려오는 그림이 되니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당초 말씀하신 것 좀 다르게 질서 있는 그 조기 퇴진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월 10일에 발표하신 겁니다. 그 전에도 그 상황은 저도 공유했지만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 고민의 지점은 이거였어요. 만약 그렇게 돼서 대통령께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군통수권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군이 다시 동원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체포 시도를 한다거나 할 때 공권력과 공권력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직무 집행 정지를 어떻게든 서두를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그 2번째 탄핵, 그리고 그 2번째 탄핵 안에는 아까 제가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북중러에 대한 외교 실패라는 그 탄핵 사유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사유는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2번째 탄핵에서 가결 의견을 제가 내서 통과됐던 것이고, 그 통과 직후에 당에서의 반발로 제가 당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일관성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께서 이 불법 계엄이 아니다, 진짜 할 만한 계엄이 있다,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처럼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날은 이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어땠을까? 근데 후회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좀 더 설명을 잘하거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 방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내를 설명할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제가 이 목표를 딱 정하고 꼭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는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택은 제가 그 시점에 갖고 있는 정보와 그걸 보면 전적으로 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물러나 있고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하고 그때까지 서로 선거 준비해서 다만 탄핵보다 먼저 선거를 치르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혼란이 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차라리 그거 할 걸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계시죠. 그리고 근데 한계는 있었어요. 그거를 야당이 꼭 용인하겠느냐. 야당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싸움을 붙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끌어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장애물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시도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탄핵을 가는 거하고, 이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탄핵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로어 질문하실 분 한 분 정도만 좀 자원받고 다음 카테고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대표님께 질문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대학생분들로 받겠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 뒤에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뒷분. 네. 네, 연세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23학번 경제학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학번입니다. 대표님께서 12월 8일 날 한덕수 총리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행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법과 원칙에 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권력을 이양받는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권력을 어떻게 이양받겠어요. 그런데 그 시점은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게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2월 7일 날이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날 대통령께서 2분 담화를 다 내려놓겠다는 담화를 했죠. 그 다음에 탄핵이 기각되고, 그러면 저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단축 조기 퇴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 담화는 12월 8일 날 나온 건데요. 사실 그래서 12월 7일 날 제가 총리 공관에서 총리님과 담화를 한 것도 보도가 됐죠. 그걸 준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담화를 8일 날 한 이유는 대통령의 12월 7일 약속, 그러니까 조기 퇴진할 것이고, 그리고 국정을 총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선으로 후퇴하겠다는 그 담화에 이 메시지에 담긴 그 약속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핵심은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해 있는다는 점에 있는 거예요.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어려운 점은, 그러면 퇴진하기 전까지는 누가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지? 라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총리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이선 후퇴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고 대중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절차는 별로 준비한 절차가 아니라, 총리와 제가 서서 말씀드린 이유는 총리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원래 당정협의라는 걸 늘 하거든요. 뭐 자세히는 안 보시지만 총리와 당대표가 당정협의 발표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건데 그거를 저도 약간 놀랬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비판하나? 라고 당시에는 제가 이거는 너무 억간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니 여기서 게다가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럼 국정을 그냥 수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저희는 그게 아니라 빨리 이 한덕수 총리가 주도하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 체제가 가동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대통령실에 보여주고 기정사실화해야 된다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벙벙하잖아요. 별로 준비가 간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한 내용이지만 결국 앞으로 총리가 중심으로 갔다, 이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억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야 이거 무슨, 그리고 민주당이 저를 그거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 직전에 본인들이 했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비상계엄에서 1차 탄핵까지는 여러 세력들이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거하고 해서 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당대표로서 나섰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1차 탄핵이 기각되고 제가 기각 쪽에 손을 좀 들어준 다음에는 탄핵을 바라시던 분들은 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또 당내에 적이 많잖아요. 이분들도 역시 다 같이 함께 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장면이 있었던 것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지나고 보면 아 내가 조금 더 서두를 것, 그 직진하지 말고 조금 더 주변을 생각할 것,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거는 뭐 제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이 당이 무슨 나서서 뭘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권력의 행사 구조가, 당은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그걸 이양하거나 이럴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격은 제가 보기에는 좀 왜곡된 프레임 공격이었는데, 그 시점에 근데 제가 그런 빅미를 좀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뭐 지방소멸, 연금개혁, 그리고 뭐 작년에 정말 핫했던 이슈였었죠. R&D, 그리고 국제외교, 뭐 이런 등록금,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우리 지방소멸을 주제로 질문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 총학생회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먼저 지방소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생들도 깊이 공감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 총학생회장 안성근입니다. 네, 저희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은 이제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정주 여건, 이제 방람에는 취업 기회, 청년 교류 등 아직 많은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혹은 구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정치인들 중에서 지방 분권이나 지방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정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해소책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아요. 복붙같이 되죠. 저는 이 정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개 우리 지방분권의 정책들이 어떻게 됐냐면 균등하게 뿌리는 정책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 우린 안 줘, 우린 안 줘, 이런 게임으로 된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바닷물에 소금을 뿌리면 그게 크게 효과가 있진 않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집중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 집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거의 서울을 하나씩 만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서울과 연계되지 않고 또 충분히 스스로의 생활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메가폴리스를 각 지역권마다 만들어야 저는 오히려 지역 균등 발전의 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에 소금을 뿌리지 말고 바다에 성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모든 지역에다 비슷하게 하게 되면 역시 비슷하게 생활 편의시설 같은 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 고수부지의 운동기구가 좀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역 균등 발전을 높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일자리의 문제잖아요. 이런 좋은 대학도 있는 것도 거기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럼 결국은 제가 대기업 있는 분들을 만나서 지역에다 계속 회사를 보내달라고 읍소를 할 때도 이분들이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자체로 자기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 저희는 그런 정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집중은 집중으로 풀자라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바로 다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개혁입니다. 우리 서울대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질문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김지은입니다. 앞에서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국으로 인해서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에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수급하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를 해야 되는 반면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고갈 시점을 낮출 뿐이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더구나 여야 간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청년 세대의 입장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해결책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께서 굉장히 약오르고 짜증나시는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우연찮게도 87 체제의 일부예요. 88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범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범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판단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해결책은 사실 있어요. 저는 먼저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청년층 여러분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예전 세대가 받았던 것보다는 조건이 나빠지는 건 현실적으로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연금 상품들 있죠?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파는 그 수준에 있는 연금 상품 중에서 지금 현재 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래도 해볼 만한 상품이다 라는 제 리서치 결과는 그래요. 그렇지만 당연히 지금보다 조건이 나빠지는 것에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이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 자체가 국가에서 이 상황 정도로만 바꿨을 때 디폴트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계산하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인 건데요. 결국은 저는 지금 국회에서 이 논의가 좀 뒤로 미뤄지고 있죠.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정하는 게
몇 프로, 44냐, 12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잘못하다가 훅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이게 펴 있습니다. 이때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대 간에 관해서 이해관계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몇 프로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몇 프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국회의 연금 논의 과정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그냥 기성세대는 거기 참여를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셔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이게 뭐가 정답인지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인데, 이게 13, 14, 15,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재 기준에서 2070년 상황에서 뭐가 어떤 인구 변화가 있을지를 확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과학적 추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어서의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집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거 정도만 모여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법이 바뀝니다. 이 정도 모이면 국회의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대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저희가 꿀 빠른 거 맞거든요. 그리고 그게 운이 좋았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청년들보다 조금 더 부담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많이 나와주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몇 달 사이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표로 결집력을 보여주십시오. 숫자가 바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연금기억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깊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 목소리 모아서 우리 정치권에 많이 계속 전달하고 우리 포럼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가지 키워드가 좀 남아있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사실 작년 우리 공동포럼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과학기술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바로 과학기술과 이공계정책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진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학부 중학생의 부비상대책위원장 조현준입니다. 정부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며 이공계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미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작년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관련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염려됩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조가 변하더라도 연구가 원활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텍 총학생회장 박준기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국가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정말 잘못한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건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R&D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너무 아는 척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 잘 몰라요. 제가 알아봤자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 대신 확실하게 필요한 어떤 재반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R&D 문제를 너무 효율 위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R&D는 실패 책임을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은 몰라도요. 제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던데요. 물론 계속 실패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마음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R&D 예산을 제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여기도 비상대책위원장 계시지만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대전 쪽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저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어차피 뭐 여러 보셨잖아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던 거. 근데 2월 말 이때까지 우리가 대전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원래 대전에서 그 전까지 표를 보면 지는 거였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이건 내가 뭐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대 이슈는 2월에 나온 얘기지만 R&D 삭감 이슈는 꽤 된 얘기여서 이미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R&D 삭감 가지고 다들 뭐 이렇게 욕하던데 별로 그렇게 표에는 영향이 없네? 딱 그래 생각했어요. 2월 말까지. 근데 3월이 되니까 다 지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취지였냐면 결국은 그때 제가 이 R&D라는 것의 본질을 좀 느꼈어요. 결국은 그때 R&D가 말은 멋있지만 연구자들의 인건비나 연구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어떤 그런 생활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3월이 돼서 새로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고통을 우리 있는 과학자들과 이분들이 막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대전에 있는 저희 선거가 야 이거는 그냥 포기인데 할 정도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3월에 학기 시작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 R&D라는 것을 무슨 기계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제대로 과학자들도 현실의 생활인이니까요. 생활하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R&D 삭감을 물론 중간중간에 잘못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그건 그대로 솎아내면 되는 것이지 총액으로 낮추는 방향은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너무 과학과 R&D라든가 우리 기술 문제를 정치가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물리학 덕후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방향성까지 잡아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누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일정 부분 셀 수도 있고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에 필요한 연구지 필요하지 않은 연구인지는 시간의 마법이 정해주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학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결국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오버됐지만 나머지 두 가지 키워드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외교인데요. 사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계속해서 뭐 놀라움과 충격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뭐 어제는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한 그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한국 외대에서 우리 국제 외교를 키워드로 해서 대표님께 질문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남인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동되는 이제 국제 거버넌스나 정세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보수 정당이 항상 세우는 그러한 외교적 정체성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이 젤렌스키하고 벤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일종의 토크쇼를 하듯이 뭐 SNL 같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막 몰아치고 뭐 중간에 나가고 거기서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한테는 카드가 없어.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젤렌스키가 좀 디맨딩해요. 저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좀 만나보면 야, 이 사람도 우리도 맡겨놨어? 뭐 이렇게 잘 해달라는 게 많아. 이런 느낌이 받아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보수들이 갖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장면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더라고요. 너네는 카드가 없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카드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조선이 거의 죽었거든요. 미국의 군사 강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는 바다를 지배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조선을, 물론 우리의 경쟁은 중국이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조선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블록화된 경쟁 상황과 서로 전쟁 상황 비슷하게 가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원자력도 우리에게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가 당대표 경선할 때 지금 이제 부차관보관 이 엘드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제가 한 얘기를 트위터로 옮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아시아 퍼스트라는,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는 그런 정책을 냈거든요. 아시아 잘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유럽의 군사력을 도와주는데 했던 유럽은 너네가 알아서 지키고 우리는 아시아, 그러니까 대중국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학적 장면과 아시아에서의 군사력의 문제 감안하면 우리가 카드가 없습니까? 우리가 카드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미국이 처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한 나라씩 골라서 빡빡빡빡 이랬잖아요. 돌아가면서 막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리더십이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빠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 그 바람을 좀 지나간 거죠. 지금 얘기되는 25% 관세나 이런 건 이제부터는 미국은 아이템별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관세를 근데 우리도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거는 그 아이템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우리 하나를 겨냥하는 방식의 그거에서는 이미 그 바람은 좀 지나간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우리가 핵무장까지 NPT 탈 때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야 돼요. 이제는 그게 필요하고. 그런데 미국 행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훨씬 과거보다 유연합니다. 어제 그 엘드리지 콜비가 말한 이 청문회에서 봐서도 그래 핵의 문제에 있어서 그 나라에다가 어느 정도 맡기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직접 제가 알기에도 그렇고요.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단계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얻어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마 아시다시피 등록금입니다. 우리 다 개강한 지 한 사흘 정도 됐습니다. 다들 피곤하신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 줄 서서 오늘 이 토크쇼를 위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손들어서 조사를 해볼까요? 아마 다들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 올랐다 하시는 분 잠깐만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한 4%에서 5%의 등록금이 올랐는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은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생의 등록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현범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대학생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학교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미지금 등의 기존의 억제안이 사실상 충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정책적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오르셨네요. 예. 특히 이제 국가장학금 이유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등록금을 동결하면 뭐 장학금을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그거랑 연동되면 등록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등록금이 올라가는데 장학금의 수혜는 적은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죠. 단기적으로 이거는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니까 수혜는 적어진다. 역시 모든 정책과 이 복지의 문제는
주는 사람 말고 받는 사람 위주로 설계돼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라에서 나갈 돈은 줄어든 게 됐고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 얘기는 나누고 싶어요. 이게 등록금에 대한 정책이 아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파격적인 정책. 그런데 이제 항상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과연 그러면 모두 대학을 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돈을 왜 안 주면서 왜 대학을 가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만약에 어떤 정책을 만드냐. 항상 보면 제가 겪는 딜레마가 항상 그거예요.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대학을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파격적인 정책의 재발은 상황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책이 준비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아까 근데 이 이유형 문제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당장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자기도 돈 굳었잖아요. 아니, 돈은 더 내게 하는데 왜 이걸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 비중에 맞춰서 액수를 올려야 될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좋다구나 빠져가지고 돈 안 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백문백답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처음 연세로 우리 공동포럼에 오셨는데 백문백답 토론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떤지도 잠깐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들 대표님 기다리는 너무 고생했는데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유, 저는 뵈서 너무 좋고요. 제가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의견 듣고 제 생각을 교정할 수, 몇 가지 질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봤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신 분 중에서 말하는 그 한덕수 총리라는 거. 나는 설마 이걸 그렇게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보여지는 게 중요한데, 이거 제가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는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먼저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정치인은 무슨 뭐 쇼하고 가장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정치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똑같아요. 그게 싱크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와서 얘기할 때도 막 써줬는데 이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더라도 그게 뭐 제가 정치인으로서 입장하고 아직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정치해보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